정부가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으로 이 중 4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해운, 조선 산업을 견제하며 관세 협상을 압박하는 이중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400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 투자 분쟁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의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12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는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내수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정대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쿠팡과 CJ 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을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택배를 받아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문제는 이 때문에 택배 비용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용 인상으로 택배비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거예요. 처음에는 경쟁 상태가 되니까 당장 올리기가 어렵겠지만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오르는 건 택배뿐만이 아닙니다. 가성비 피자 프랜차이즈 서울홍 피자는 다음 달부터 피자 전 메뉴의 가격을 최대 11% 올리기로 했습니다. 롯데리아와 KFC도 이달부터 가격을 인상했고 농심과 오뚜기도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정권 혼란기를 틈탄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사과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반값 한우를 판다는 소식에 마트 문을 열기도 전에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서주영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오전부터 마트 안이 인산이 냅니다. 급기야 안전 문제로 손님들의 마트 입장을 차단하기 위한 셔터가 내려집니다. 지금 줄을 1시간째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물가 때문에 줄 서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아무래도 싸게 행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오게 됐습니다. 반값 한우뿐 아니라 달걀 한 판에 2,880원, 바나나 한 묶음에 980원 등 초특가 식품을 사러 몰려든 겁니다. 준비한 한우 및 계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준비한 물량의 어떻게 보면 2배 정도가 판매됐고요. 고물가에 얇아진 지갑 탓으로 몇 시간씩 대기하더라도 원하는 제품을 싼 값에 사기 위해 마트 오픈런을 불사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 배달비를 더해 3만 원 선까지 오른 가운데 BBQ는 금요일 4,000원 할인 행사를 연장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천원샵 다이소는 불경기와 고물가 속에서 오히려 날개를 달았습니다. 연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4조 원마저 넘기면서 가성비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당초보다 2조 원 더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추경안인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권 지원에 4조 3천억 원, 통상 리스크와 AI에 4조 4천억 원,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에 3조 2천억 원을 배정해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내용은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주요 상권인 광화문.
가게 사장님은 결제 영수증을 정산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작물이 다 죽어버려서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지금 비싸고 뭐 장사가 안 된다 해도 사람은 없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이런 어려운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추경 예산의 3분의 1을 씁니다. 우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바우처 형태의 크레딧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걸로 전기요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왕이면 동네에서 돈을 쓰면 됩니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1년 전에 100만 원, 이번 달에 150만 원을 썼다면 50만 원의 20%, 10만 원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한도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또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이 3번 쌓이면 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겐 15조 원의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합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엔 1조 4천억 원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근본 추경으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조 원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네, 정부가 추경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텐데 쟁점은 뭔지 정보영 기자와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이 마중물이 되기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부가 좀 보수적으로 짠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는 우선 이번 추경안이 경기 부양용이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8조 원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새 정부 이후 2차 추경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GDP가 0.1%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들어보시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GDP가 늘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려진 바가 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0.1%의 GDP 상승 효과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것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내용도 좀 따져보죠. 통상하고 AI, 민생 관련 대책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소상공인 연합회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0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지출을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데 일단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그걸 생각해서 소비를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네, 통상 AI 지원은 4조 원 넘게 편성됐지만 주요국의 투자 규모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네, 여야가 이 추경안에 대한 이견은 없을 텐데 좀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 이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다음 달 1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역화폐가 정부 안에서 빠진 만큼 추가 여부를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 목표했던 벚꽃 추경을 지나 장미 추경이라도 가능할지 공은 이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네, 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전쟁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입항료를 부과하며 관세에 이어서 해운 분야에서 중국을 정조준하자 중국은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협상, 타결 시점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미국이 AI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도 대중 견제에 나섰군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이 미국에 입항하면 수수료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입항 수수료는 180일 후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는데 최대 톤당 $50가 붙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 일부를 미국산 운반소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입항료 부과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에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압박과 동시에 중국의 대화 의지도 나타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중국이 수차례 연락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부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면서 동맹을 구축하는 행보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는다며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전까지는 3,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BG 김종룡입니다. 네, 앞서 미국은 지난달에 철강 분야에서 가장 먼저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우리 철강 제품 수출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충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독과점 체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경쟁 시장을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K-방위산업 수출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납품을 담당한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이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이는 최초 납기 예정일보다 2년 가까이 늦어진 겁니다. 한화오션 측은 당시 장비 문제 해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납품 지연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력화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방산물자 전력화 지연은 지난 10년간 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업계에서는 독과점 체제를 꼽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위산업시장 독과점 체제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진입이 지연되거나 사업활동 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제도적, 형태적 주요 요인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등 각사는 사실상 특정 분야에 대해 독과점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방위 산업만의 특수성을 분석해 방위 산업 분야별 시장 상황과 거래 구조, 거래 당사자별 이해관계 등 법 규제를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쟁 가격으로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거든요. 장치 산업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 수천억 도단위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또 수요가 민간 시장하고는 달리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K-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이처럼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면서 국제 금값은 3,4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 거래량이 미 증시 대표 종목들인 M7을 제쳤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53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금 한 돈. 지난달 3월 중순엔 60만 원대로 오르더니 최근엔 6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때 3,357달러 40센트에 거래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3,400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금 선물 거래량이 미국 증시 대표주인 M7을 제치고 월가에서 가장 붐비는 거래에 등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값을 추종하는 국내 ETF와 ETN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금 ETF 상품의 1년 수익률은 66%인데 높은 수익률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시총도 1년 전보다 25% 늘었습니다. ETN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약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고 거래 대금도 전체 상장 ETF 중에 13위 정도로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 원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미국 관세 리스크로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 위상이 흔들리면서 금 수요가 당분간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KB국민은행이 40만 명이 몰린 신상품 유치를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국민은행이 정확히 어떤 룰을 어긴 건가요? 네, KB국민은행은 모니모 통장을 판매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른바 20일 제한룰을 자체 해제했습니다. 은행권은 비대면으로 20영업일 내 2개 이상의 입출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는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규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계좌 제한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대포 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이제 제도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융권도 피싱 보호 등을 위해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켜온 건데요. 실제 모니모 통장과 동일하게 혁신 서비스를 하는 4대 은행 확인 결과 전부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왜 규제를 푼 거죠? 네, 국민은행 설명에 따르면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모니모 통장은 국민은행과 삼성카드가 협업해 삼성카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으로 사전 예약에만 40만 명이 몰렸는데요. 당첨자들은 지난 16일부터 모레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일 제한 규제로 이 기간 내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당첨자가 나올 수 있게 되자 규제를 푼 겁니다. 규제를 어기지 않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가입 기간을 30일로 길게 가져가면 사전 예약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의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미적용으로 시장 혼란을 키울 거란 우려에 국민은행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4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투자자 국가소송 ISDS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는데 800억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배상 비용을 두고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 지분 2.18%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승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메이슨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입었다며 2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3,200만 달러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기각됐고 추가 비용 발생과 지연이자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상금 438억 원과 지연이자 등 약 860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없이 메이슨 측에 800억 원 넘는 혈세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당시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건 대단히 잘못한 거죠. 법무부는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소식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4지구 재건축, 메이플 자이의 보류지에 대한 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무려 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재 기자. 네, 윤지입니다. 이 보류지는 경매매물처럼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이 규제 대상이 아니죠. 오늘 입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보류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 토어제 적용 단지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담원동 신반포 4지구 재건축 조합이 오늘까지 보류지 매각에 대한 입찰을 받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59제곱미터가 28가구, 84제곱미터가 1가구였습니다. 배찰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가 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조합이 설정한 최저 입찰 금액 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입니다. 나머지 59제곱미터 아파트 28가구 중에서는 5가구만 낙찰이 됐고 이외 상가 1개실 낙찰이 성사됐습니다. 보류지 매각은 최고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부합이 잔여 물량에 대해 입찰 최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찰 공고 때 59제곱미터 아파트 최저 입찰 가격이 35억 원이었는데 재공고 시 잔여 23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확대 지정된 이후에 이 첫 보류지 매각이라서 시장에 관심이 더 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인 만큼 틈새 매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조합특위 책정한 최저 입찰 가격은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제곱미터당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2배 수준인데요. 다만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 현금 여력이 있는 제한된 투자자만 입찰이 가능해 보입니다. SBS 미진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모두 피해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선구제, 후 회수와 같은 추가 보완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최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기존의 정부 대책만으론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LH가 경매를 통해서 하는 지원책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또 여럿 있어요.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저희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책이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입니다. 정부가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후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야당은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야권 대표주자인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측이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해 전세 사기 대책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공약으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 역시 필요시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다음 달 각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은 깡통 전세 차단을 위해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한 번만 가능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치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경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첫 번째 공약으로 AI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AI 공약을 두고 설전이 오갔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돈을 나눠주는 게 투자가 아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사기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AI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하는 사람들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 자, 이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200조 원까지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100조 원 발표 후 공약을 제시하면서 2배인 200조 원을 투자액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 안철수 후보는 투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소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후보들마다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도 쓰고 산업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고 기술자와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미국과 중국처럼 정부가 직접 AI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김경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인 민관 합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놓은 후보는 없습니다. 지금 나온 많은 공약들을 보면은 첫째,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은 재원 마련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저희 검증단인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매년 부채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세수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예산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율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공약의 숫자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정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유상증자 계획도 금융당국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SK엔무브의 상장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장사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PO,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SK엔무브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SK엔무브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에 SK엔무브의 가치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SK엔무브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SK엔무브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K엔무브가 아직 정식으로 상장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거래소가 제동을 건 만큼 자금 조달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도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중 상장 우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IPO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위한 정보 기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유상증자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추가안을 마련했지만 2차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배려, 투자자에 대한 보호,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로잖아요. 다 자기들이 그냥 결정을 해놓고 투자자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 갑니다 이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부터 고려한 유상증자 또 이번 일까지 주주보호 미흡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 수도권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5mm 내외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내일 밤까지 오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일요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밤 비가 그치겠지만 충북에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청주 18도, 춘천 12도,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세종 25도, 인천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15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에는 속초 19도, 강릉과 울진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광주 16도, 부산 15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전주와 대구 24도로 낮 기온이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